관세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고, 제조 강국이 되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조선산업, 뭐 항공산업, 우주산업 이런 것들은 다 눌러야 되는 판이에요.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요,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세계 패권, 그 패권국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폼나는 산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요, 트럼프가 관세를 위협만 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물건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린 거예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호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재고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출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건 반짝 효과다.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많은 나라들이 숨죽이고 있던 가운데 최근 12일 앞으로 90일간 상호 관세 즉 세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서 유럽,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이루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90일 상호 관세 유예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트럼프가 그렸던 그림대로 전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인 거죠. 원래 그림대로였다면 어떤 그림이냐면 트럼프의 관세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보편 관세라고 하는 그 유니버설 테리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모든 나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를 똑같이 부과하는 거, 이게 있고, 이거는 뭐 무조건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4월 2일 날 이렇게 판을 들어가지고선 막 트럼프가 기자회견하고 했던 그 관세입니다. 우리나라한테는 26%를 매겼던가요? 그런 관세, 나라마다 다른, 그거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관세는 이제 상품별 관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 보편 관세라고 하는 거는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미국의 총 2024년 같으면 총 수입액이 4조 1천억 달러거든요. 그것의 10%를 세금을 부과를 하면 4천억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 4천억 달러를 갖고 뭔가를 쓰려고 한 겁니다. 추가 수입이 생기니까. 그것이 생기면 미국 국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관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미국에 대해서 그 미국의 무역 장벽들을 많이 쌓아놓은 나라일수록 상호관세를 높이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라는 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 미국 상품 들어가는데 장벽을 많이 쳐놨지? 그러면 너 이거 낮춰. 이거 낮추면 상호관세도 낮춰줄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상품별 관세는 뭐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부로서 돈을 벌어서 미국 국민들 세금을 깎아주고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조업도 살리고. 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뭔가 이제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되니까 미국 국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외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미국이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잖아요. 이런 효과를 기대한 거죠. 기대했는데 아주 그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전혀 뜻밖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뭐냐? 미국 금융시장들이 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국채 가격이
추락을 한 거예요. 미국 국채 가격이 추락을 하니까 이거는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국채 가격이 추락한다는 건 국채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국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또 새로 발행해서 그걸 채워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건데 그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그날을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는데 4월 2일. 그날 이전에 그 무렵에 미국 10년물 국채의 그 금리가 4%, 3.9%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4.5%, 4.6%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부담이냐면 미국이 올해에 10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채, 미국이 연방정부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채를 확 줄이게 되면 미국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갚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발행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0조 달러를 올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0.1%만 올라가더라도 그게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0.5%, 0.6%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이런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래 계산하기로는 보편 관세 10%를 가지고 그러면 한 4천억 달러 생기겠다. 이렇게 계산한 거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 관세는 아직 본격적으로 부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이거 아닌데? 아이고 뜨거워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야당 법석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13시간 만에 그걸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처음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13시간 만에 뒤집을 그런 일을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 관세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입는 데미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에 대해서만은 내겠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만은 너희들 다른 나라들은 다 90일 유예. 근데 중국에 대해서만은 안 되겠어. 왜냐하면 이 관세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고 제조 강국이 되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됩니다. 특히 조선산업, 뭐 항공산업, 또 우주산업 이런 것들은 다 눌러야 되는 판이에요. 그래서 중국한테만은 막 145% 이렇게 매겼죠. 관세가 145%면은 이거는 그 나라에서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계산대로라면 중국이 숙여야 돼요. 내가 그러면 10개 중국 국내 시장도 열고 미국에다가 내가 수출 안 할게. 수출을 줄일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웬걸요? 전혀 굽히질 않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그래? 그러면 나도 맞불 보복 관세.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러면 희토류 같은 거 수출 안 하겠어. 너희들 그거 정말 아플 걸?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하면 너희들 말이야 무기 만드는 거 뭐 첨단 산업들 다 힘들 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거죠.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145%씩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와서 엎드려서 아 미안해 내가 10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버티는 거예요. 왜 버틸 수 있느냐? 중국은 이미 내성이 생겼어요. 이미 트럼프 1기 때 또 그다음에 바이든 때 계속해서 미국한테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성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GDP 중에서 대미 수출액의 비중은 중국의 2.5%입니다. 우리나라가 7.5%예요.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는 25에서 30% 이렇게 되거든요. 베트남도 그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그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아주 치명타예요. 하지만 중국은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여전히 데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뭐 충분히 견딜만 한 거고 거기다가 이미 그동안 내성이 생겨 있고 한 10년에 걸쳐서 내성이 생겨 있는 거고 거기다가 여기는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무슨 불평을 해요. 중국 인민들이 무슨 불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지 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만 미국은 불평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이 나 미국 농산물 수입 안 하겠어. 미국 그 에너지 수입 안 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그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을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나중에는 애원하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좀 협상 좀 하자 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90일간 또 유예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막 양보 안 할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절대 양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끌면 끌수록 중국에 유리하네 이 협상이. 그래서 미국이 양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미국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해 공격 같은 겁니다. 관세를 매기게 돼 관세를 누가 내냐면 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하니까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상대방 국가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지만 1차적인 피해, 제일 먼저 피해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 과연 그걸 견딜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이건. 근데 어쨌든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의 계산은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뭐 그래서 와서 엎드릴 줄 알았는데 영국은 와서 엎드렸죠. 영국은 와서 엎드렸고 미리 자기가 지대 겁먹고 영국 시장 개방하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너희한테는 10%만 매길게 이렇게 됐죠. 하지만 중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사실은 어떤 나라도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하고 하는 걸 보니까 버티면 이기는 거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 다 본 거예요. 미국이 견디기가 힘들구나. 이제 그러면 느긋해지겠죠 이제 다들. 그러면 뭐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견디는 힘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아마도 굉장히 오래 버티려고 할 거고 미국이 오히려 양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연기 이런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슈로 인해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과거 1기 시절 미중 관세 전쟁은 어땠고 현재의 상황과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첫 번째 트럼프 1기 때 관세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관세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치명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자체도 그렇게 치명타를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 못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에 직접 수출 못하면 그럼 베트남을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뭐 캐나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회 루트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중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타격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대상인 거고요. 이미 중국이 그 1기 때 우회 루트들을 다 만들어 놔서 더 뭐 어떻게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격감이 조금 있는 거죠. 예.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1기 때는 2018년 미중 갈등의 본격화 이후 미중 양국은 각종 스몰딜과 반복 조치를 반복하다 2020년 1월 약 2년 만에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무역전쟁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체면을 구겼어요. 여기서 물러나면요. 대통령 물러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야단 법수 그야말로 그냥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미국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희망을 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낼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온 거를 보면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정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뭔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여지를 계속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뭐 어떻게 세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실질적으로는 양보해가는 그런 구도가 될 텐데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뭔가 계속 협상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90일) 관세 휴전에 돌입한 이후 양국 경제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중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가신용 등급 강등의 재정 적자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합니다. 양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 미국 서비스업은 미국이 다 최고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뭐 무역 적자가 9천억 달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의 수출입은 그렇지만 금융을 따져보면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특히 미국의 최고 수출품이 뭐냐면 달러예요. 미국은 달러를 수출을 하면서 그걸로 물건을 교환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달러는 원가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그거 뭐 달러를 뭘 어디 가서 만듭니까? 뭘 합니까? 그냥 그야말로 찍으면 되는 거고 그게 기껏해봐야 종이인 거고 또는 뭐 요즘엔 달러 예금 같으면 그건 다 그냥 전기 신호일 뿐이고 그런 거잖아요. 원가가 거의 안 드는 상품이 바로 달러예요. 그 달러를 주고 다른 나라의 그 귀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자기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수출품은 바로 달러이고 금융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물건하고 같이 놓고 보면 이거는 꼭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이 생산하는 최고의 상품은 달러다. 그것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싶어서 그냥 그거 다 갖다 물건 바치고 이렇게 되는 셈인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금융시장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그 뒷면, 이면은 뭐냐면 미래가 금융시장에 매우 빨리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금융시장은 바로 2년 앞, 3년 앞의 미래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뭐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의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바로 이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아직 상품 시장에서는 그런 조짐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건 실물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직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물 시장에서는 수입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두자라고 해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러니까 실물 시장은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융 시장은 미래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미국의 최고의 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매우 신속하게 금융 상품에 반영이 된다. 이게 미국 경제의 최대 강점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그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걸 그리지 못하는데 투자자들은 다 그걸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주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달러 가격 떨어지고 뭐 다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실물 시장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근데 중국은 그럼 어떠하냐? 중국은 금융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다 통제된 상황이고 공산당이 다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다 정부가 들어가서 주가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다 정부가 주식 사고 뭐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완전히 죽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금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국영은행이 대출해주고 대출금 회수하고 하는 그게 금융인 거지 미국처럼 이렇게 왕성한 아주 민감한 금융시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미개한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완전히 제조업 위주의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제조업 위주, 공장 위주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경제에서 전체 GDP 중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더 때려서 그걸 절반 정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민 수출을 절반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1%예요. 정말 얼마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중국은 저렇게 망한다고 저 야단 법석이냐. 그거는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는 미국하고 무관하게 예, 물론 그 이전에 반도체에 대한 제재라든가 또 뭐 이런 전기차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지만 그거는 지금 트럼프 관세 이전의 문제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경제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중국 자체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으로 소위 국진민퇴라고 하는 정책을 펴가죠. 국진민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나아가고 민간이 퇴장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1980년대부터 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특히 2001년 WTO에 가입하고 나서는 뭐 정말로 폭발적으로 1년에 12%, 13%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 동력은 뭐냐면 바로 민간 경제예요.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들이 만든 상품들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을 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중국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나서 뭘 했냐면 국진민퇴예요. 과거에는 등소평이 집권을 해서 1980년 그 무렵부터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민진국퇴였어요. 그 모택동 시절에는 마오쩌둥 시절에는 모든 게 다 국가 관리였죠. 민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공장들, 농장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는 민간이 한다. 그래서 민간한테 광범위한 자유를 줬던 거고 그러면서 민간 경제가 생겨나는 거고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한 거고 2001년 WTO 가입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민진국퇴였거든요. 국가가 퇴장하고 민간이 나아가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국진민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왔어요. 특히 2019년 그 무렵부터는 소위 방주불초라고 하는 정책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방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살기 위한 거지 사기 위한 게 아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네.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중국은 그거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전국에서 수많은 주택들을 지었고, 예. 특히 이제 2000년 고 무렵부터 이제 이 민간 건설업체들이 등장하고 중국의 주택이 민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간 건설업체들이 집을 엄청나게 짓기 시작했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신도시인 거죠. 신도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그 신도시 그 주택을 짓는 코스트들은 대부분 국영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 그런데 2019년, 18년 고 무렵부터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게 돼요. 급격하게 줄이게 되니까 그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게 되는 거고 부도가 나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주택은 선분양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이 이거 부도 나게 생겼네. 이 주택 이거 완공하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대규모로 건설 공사들이 중단이 되는 거고 주택 가격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그 건설업체로 그동안 갔던 또 소비로 많이 흘러갔던 그 돈들이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배터리, 태양광, 뭐 전기차, 또 방위 산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선 산업 이런데 항공, 우주 뭐 이런 데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이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돈을 몰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쪽 소비 여기는 돈을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뭐 백화점에도 사람들 없어지고 식당에도 사람들 없어지고 길거리엔 노숙자가 넘쳐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냐? 그 공장들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첨단 산업들로. 거기에 폭발적으로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산 시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그 뉴욕타임즈에 얼마 전에 난 그 기사 분석 기사를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자동차로 말하면요. 중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2024년이 맞을 겁니다. 2024년에 전체 자동차 생산 능력이 5,100만 대예요. 그런데 내수가 2,500만 대입니다. 그러면 2,600만 대의 생산 능력이 남잖아요. 절반도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은 그럼 얼마냐? 500만 대예요. 그럼 나머지 1,600만 대는 그 놀고 있는 시설인 겁니다. 지금 이런 구조의 경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또 집값 떨어져 가지고 소비 못 하고 있는 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비를 못 해. 네. 다 죽을 맛인 거예요. 그들에게 경제는 계속 거꾸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성장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소비는 안 돼요. 이런 종류의 경제인 겁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미국하고 아무 관계 없죠. 물론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진 중국 제품들을 많이 사주게 되면 중국의 경제난이 조금은 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끄는 경제의 구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국만이 아니고요. 북한도 그런 구조이고요. 과거에 소련도 그런 구조인 거고요. 한편으로는 막 폭발적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데 일반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구조. 그걸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구조로 점점 더 계속 이 구조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 2기 때 이 관세 문제하고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요,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세계 패권, 그 패권국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폼나는 산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첨단 산업으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AI 뭐 이런 거 뭐 미국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일반 국민들, 인민들의 삶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미국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비가 추동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뭐 때문에 하느냐? 팔려고 하는 거죠. 그 누가 사냐? 일반 국민들이 사잖아요. 이게 그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식 경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생산은 생산대로 따로 있는 거고 그거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수출길이 막혀버리니까 생산은 생산대로 늘어나는데 소비는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은 배고프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EU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착취를 지속해왔고 관세 부과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오는 6월 1일부터 EU의 50%의 고율 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EU는 원래 처음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 선언을 했을 때 EU에 대해서도 했었죠. 그랬을 때 그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있잖아요. 여성 집행위원장 그분이 굉장히 화를 냈었죠. 물론 뭐 그냥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매우 강경하게 나갔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반드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이제 13시간 만에 뒤집으니까 그럼 뭐 우리도 두고 볼게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힘이 센 회원국 두 나라 독일하고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이 독일하고 프랑스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너무한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EU 회원국 안에서도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꼭 그럴 건 뭐 있냐? 그거 그냥 트럼프하고 잘하고 웃고 그래서 좀 조용히 좀 조금 양보하고 얻을 거 얻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EU 회원국들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협상을 하게 되겠죠. 협상을 할 텐데 EU의 입장에서는 그 관세를 낮추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EU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업이라든가 또 미국의 그 IT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가서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뭐 독점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트럼프는 EU에다가 그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EU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뭐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할 수 있죠. 영국이 이미 그렇게 했거든요. 영국이 먼저 트럼프를 찾아가서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를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 좀 많이 수입해 줄게. 또 미국 금융업, 은행업 이런 것들 영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기 쉽게 우리가 법을 바꿔줄게. 그 대신에 관세 낮춰라. 그래서 10%로 하고 서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거는 트럼프가 흔쾌히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EU도 뭐 그 정도로 한다면 뭐 충분히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아마도 그거 말고도 이제 그 EU에 대해서는 거기가 대부분 나토 회원국들이니까 방위 분담금, 그러니까 방위비를 더 부담해라라고 하는 그 요구도 뭐 상당히 같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요즘엔 심지어는 뭐 GDP의 5%까지도 부담을 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특별히 어떤 정해진 공식적인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2%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5%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10%까지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2.5%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유럽 국가들이 2% 또는 뭐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는 3%까지도 이제 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2%로 합시다.
거라고 아마도 서로 합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예. 그래서 또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IT 기업의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호를 열어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라, 10%만 부과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서로 하겠죠. 근데 영국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뭐 그 정도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에 공개될 이 계획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드러난 중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요? 자급자족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그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해 오던 예를 이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또는 그 미국하고 같은 진영에 있는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수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아마도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쪽으로 그 수입선을 다 바꿔서 미국과의 대결에 분명히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텐데, 또 민간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것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민간 경제도 촉진을 한다고 해서 촉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공산당이 기본적인 철학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공산당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건 소비에 의한 발전이 아니에요. 소비에 의한 발전은 자본주의잖아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없애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애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걸로 풍요롭게 사는 거, 그런 세상, 그런 유토피아를 지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라든가 장사꾼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등소평이 그렇게 한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과도기적으로, 왜? 부자가 돼야 되니까. 부자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는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일 거다. 강력한 것은 바로 자급자족 체제,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 이런 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그런 노선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오히려 중국의 2분기, 3분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게 될까요? 중국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요, 그거는 트럼프가 관세를 위협만 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빨리 수입하자. 미국의 그 수입업자들이, 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리 물건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린 거예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늘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호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재고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출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반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도 나빠졌죠. 치명타를 입은 건 아니지만 나빠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큰 소리를 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와서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야, 우리 제발 협상 좀 하자, 이런 식이 됐으니까,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입장, 또 중국 정부의 입장,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세계에 체면이 살게 된 거예요. 중국 인민들에 대해서도 그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살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건 중국이 큰 소리 치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본 것은 있지만 뭐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다. 수출이 잠깐 늘어난 거는 그거는 뭐 반짝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는 현재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탕핑족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중국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사실은 일반 인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중국이 첨단 산업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생산시설을 늘려서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실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죠. 거기다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민간 기업들 알리바바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런 걸 엄청나게 탄압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고용을 못하고 오히려 해고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 학원 같은 그런 비즈니스도 다 이제 탄압을 해서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늘어나는 것은 공장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공장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공장도 더 고용할 여력이 없는 거죠. 젊은 대학 졸업자들은 좀 그럴듯한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다 탄압을 받아서 뭐 사람을 고용을 못하니까 심지어 그래서 북경대 한 교수가 추정한 것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탕핑족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탕핑족은 그냥 드러누워서 빈들빈들 노는 거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탕평. 그런데 그러니까 적극적 실업자를 말하는 거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실업자. 구직 활동을 안 하면요 실업자로 잡히질 않아요. 예, 그건 실업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데 직장이 없으면 그건 실업자거든요. 그런데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부모 돈 쓰고 있고 부모 밥 먹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실질적인 실업자까지 합치면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한다는 뭐 그런 통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민간 기업에 대한 탄압. 또 물건을 이 첨단 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뭐 설비는 있고 그 설비를 로봇으로 돌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넘쳐나고 그래서 요즘은 탕핑족뿐만이 아니고 B1, B2족이라고 하는 것도 또 생겼답니다. B1, B2족이 뭐냐면 지하 1층, 지하 2층족이에요. 왜? 밥을 먹으러 가든 물건을 사러 가든 다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지하는 더 싸니까. 지상에 있는 것보다 지상에 있는 상점들보다 지하에 있는 상점 식당은 더 싸니까 거기로만 돌아다닌다는 뭐 그런 약간 자조적인 그런 이름. 청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거고 이게 해결될 기미는 별로 안 보인다. 왜? 계속해서 대졸자들은 늘어나는데 직장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로봇이 돌리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가버리는 거죠. 중국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의 지출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온 근검 절약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경제 불황으로 혼란에 빠진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은 이미 다 장악했다고 봐요, 저는. 네, 장악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장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복지부동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 새로운 걸 하다가 잘못 보이면 너 눈에 띄어서 너 뭐 돈 띄어먹었지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대개 그런 체제가 되면 다들 그러잖아요. 복지부동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완전히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략운동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는 공금을 쓸 때에 그러니까 자기 돈을 쓸 때하고 공금을 쓸 때 태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쓸 때는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뭘 보면 아느냐?
저축률이에요. 저축률이 뭐 40%씩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돈을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한테는 돈을 더 아끼라고 하느냐? 더 아낄 게 뭐가 있어서 공금은 그렇게 안 아낀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중국 사람들의 부패인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그 고위층 자기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지금 쳐내고 숙청하고 하는 게 다 이게 부정부패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들도 부정부패에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넘게 지금 부패 단속을 했는데 그 사람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자기 편까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숙청 대상에. 그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돈 떼어먹는 문제, 공금을 떼어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뇌물 받는 문제. 이런 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편도 쳐내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지방정부들이 큰일 난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한 40% 정도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 이용권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부터 1998년 그 무렵부터 이제 주택이 민영화가 되면서 주택 건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도시 땅들은 다 국유 토지예요. 다 나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유한 국가가 소유한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의 이용권을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매각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건 지방정부들이에요. 자기 현에 있는 땅들, 그건 다 지방정부 땅인 거죠. 말하자면. 그 땅을 건설업체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 7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그 이용권을 경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짓는다. 건설 기간 3년이라고 하면 67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분양받은 사람은 67년 동안 그 아파트를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팔고 사도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중국의 기본적인 토지 이용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국유지인데 도시 땅은 모두 국유지인데 그것의 이용권을 일반에 매각을 하는 거고 그 매각 대금을 누가 받느냐? 그거를 지방정부가 받아요. 그게 지방정부 수입의 한 4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건설업체들 다 부도나고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용권도 당연히 못 팔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팔더라도 굉장히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방정부 수입들이 다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껴서 써라. 뭐 이런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공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향. 또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수입이 토지 이용권 매각 대금이 줄어드는 문제. 이것 때문에 아껴서 써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다 밝혔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통일을 지지해달라는 등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만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90일 유예하기로 서로 타협을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표할 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타협안, 이 거래를 아주 좋아해 라고 하면서 나는 또 뭐라 그랬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Unification and Peace라고 하는 말을 해요. 통일과 평화로 이어질 거라고 했던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했던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Unification and Peace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Peace는 오케이, 평화는 오케이. Unification, 통일은 그럼 도대체 뭐냐? 트럼프는 도대체 뭘 염두에 두고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거 말고는 무슨 통일이 있어? 우리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통일 말고는 없어요. 누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대만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만 우리를 트럼프가 중국한테 넘기겠다는 말 아니야? 또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말 아니야? 라고 해서 대만에서 난리가 났고 중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희망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트럼프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대만에 있는 미국 무슨 제대만 미국인 협회인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미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대만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972년인가 원래는 중화민국이 유엔 회원국이었고 미국하고 국교를 맺고 있던 나라가 중화민국이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의 국가 그것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이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중국을 유엔에다가 가입을 시켰어요. 유엔 회원국이 되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손을 잡는 조건으로 미국에 요구한 건 뭐냐면 대만하고 단교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만하고 국교를 끊었어요. 미국이.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유엔 회원국도 아니에요. 유엔 회원국도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리고 대만에는 미국의 대사관도 없어요. 그런데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래. 대만은 중국 땅인 것은 맞지만 다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나 용납 못하겠어. 이런 아무튼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끌어안고 소련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소련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런 전략 하에서 대만하고 단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그 미국 주 대만 무슨 협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통일은 대만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트럼프의 뜻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데, 그런데 이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요, 참 또 이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필리핀하고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얼마 전에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필리핀에다가 그 미사일들을 대거 배치를 했는데, 그거 다 중국 본토까지 가는 거예요. 중국 본토까지 가는 미사일들을 배치를 새로 해놨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최근에 보면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이 이 동유럽 쪽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야, 너 말이야 뭐 푸틴하고 휴전 안 하면 나 그냥 지원 다 끊겠어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나토의 러시아하고 접경되어 있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계속 증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했고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입에서 뱉었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 필리핀에다가 중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들을 새로 배치를 했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각자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대표 조선사의 수주 잔고가 190조 원을 넘어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해온 영향과 최근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해운 업계에서 중국산 선박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조선업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한국조선업 대박 난 거죠. 네, 대박이 났는데 대박이 난 이유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나라 조선업도 중국한테 가성비에 밀려서 일본처럼 똑같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붕괴되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쯤은
그런데 오히려 엄청난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 조선업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 미국에 입항하는 해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물을 수송하는 그 해운사들. 뭐 전 세계에 많잖아요. 네덜란드에도 있고 뭐 그리스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HMM이라고 하는 해운사가 있고 그 해운사들은 배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배들 그중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배에 대해서는 엄청난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 한 척당 뭐 150만 달러를 한번 들어오는데 뭐 매기겠다든가 150만 달러면 한 20억 되는 겁니다. 항구에 한번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을 낸다 그러면 그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 해운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해운사들이 다 중국 배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는 중국 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중국 배를 빼놓고 그러면 어느 나라 배를 써야 되느냐? 그럼 한국 배인 거죠. 네. 특히 새로 선박을 수주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중국에다가 절대 이제 발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이 조선소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한국인 거죠. 그 다음이 일본인데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소가 사실상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그 무렵, 1990년대 말 2000년 그 무렵부터요. 일본 대학의 공대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전공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학생들이 글로 안 갔어요. 왜? 이거는 희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국 조선소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한국 조선소하고 일본 조선소는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가? 한때는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조선업은 압도적인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1975년 그 무렵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국의 경쟁 우위는 뭐였느냐? 싼 노동력이죠. 싼 노동력.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고객 지향적인 태도. 그리고 정주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들. 이런 것 덕분에 한국 조선소들이 일본 조선소를 급격하게 쫓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조선소들은 그 한국 조선소가 출발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게 그 무렵이 제1차 오일 쇼크가 1973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급격하게 줄인 겁니다. 줄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유조선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유조선을 쓸 일이 없잖아요. 산유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선박에 대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일본 선박 주문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어요. 그게 1973년부터 그렇게 된 거고 1979년에는 또 2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유조선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일반 화물 물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조선업에 들어간 거예요. 조선 시장이 줄어드는데 한국은 조선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죠. 안 그래도 시장이 줄어들어서 죽겠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소가 들어와서는 그냥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지금 중국이 그렇듯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것 덕분에 얘네들은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고객지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생산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박들을 표준화를 했죠. 그래서 설계도를 딱 표준화해서 고객이 오면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박 제조 원가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나만 원하는 나만의 스펙이 있는데 참 마음에 안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한국은 그걸 다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객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기발한 이제 이 생산 방식, 플로팅 도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의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는 이제 희망이 없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조선학과로 가지 않은 거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한 20년 지나고 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죠. 기존의 엔지니어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은퇴하고 다 그러고 새로운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본의 조선업이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어서 사실상 지금 울산이라든가 또 고제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젊은 청년들이 잘 안 들어갔거든요, 거기로.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별로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이제 때리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조선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그 시장에서. 네. 그래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이렇게 커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미중 패권 전쟁이 바다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미국도 맞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동맹국 그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협력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안은 우리나라 조선업에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큰 기회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국 항공모함이 11척인가 뭐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한 7척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게 제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선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도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험한 조선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잘하는 한국 같은 데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면이나 시기면으로 봤을 때 제일 그걸 잘할 수 있는 조선소들은 중국 조선소들이에요. 하지만 중국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판에서 중국에다가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국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존스 액트라고 하는 존스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국 내에 항구를 오가는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 그 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소가 저렇게 형편없어서 해군력이 제대로 유지보수조차도 안 되고 무슨 구축함 한 대 만들려면 10년씩이나 걸리고 한국에서는 3년이면 만들 수 있는 거를 거기는 10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왜 그 법을 고치지 않을까? 왜 그 법을 폐지하지 않을까? 그건 정치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해군 함정을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비용이 그것을 미국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기 동네 유권자들에게 가는 돈인 거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미국이 너무 급박하게 된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지금 미국 해군의 해군 함정 숫자가 290척 정도인데 중국이 370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능 면에서 보면 미국 해군 함정의 성능이 뭐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빨리 해군 함정 숫자를 늘리고 싶은데 미국 조선소들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한화 오션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진출을 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미국 조선소니까 누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든 상관없이 존스 액트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은
미국 의회를 설득을 해서 존스 액트를 면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미국 해군 함정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항공모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과 관련되는 거는 한국이 다 한다. 다만 무기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미국이 가져오는 거죠.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정조대왕함, 세종대왕함 같은 것들은 다 사실은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추진하는 거, 배 껍데기, 엔진 이런 거는 한국 거예요. 무기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이 직접 미국 걸 갖다가 설치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또 다른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하자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이 돼요. 이거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소위 우리가 미국의 이 방위산업 무기 시장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1,000조 원을 넘어가요. 예,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우리 충분히 우리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조선 또 이 자주포라든가 뭐 이런 재래식 무기 분야, 탱크나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이 가성비가 최고인 상태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협력에 기대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이 약한 가운데 한국과 원전 분야에서 한미 파트너십이 유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선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 또 제약,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구조가. 무슨 얘기냐면 설계는 미국이 잘해요. 미국 사람들이 설계는 잘합니다. 그런데 제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도체를 보셔도 알잖아요.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이런 데서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를 근데 제조를 못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는 누가 하느냐? 대만의 TSMC가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전 세계의 분업구조 서플라이 체인을 이끌어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은 제품의 기획, 설계 이런 것만 하고요. 실제 제작하는 거는 처음에는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데로 갔다가 2000년 이후에는 다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머리만 있는 거예요. 손발이 없어요. 그런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개통을 한 그 원전, 그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은, 네. 그 원전을 만드는데 13년인가가 걸렸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13년씩이나 이렇게 걸린다고요. 우리는 한 5년이면 아마도 될걸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설 능력도 없고 제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러시아,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중국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건 중국하고는 전쟁을 할 판이고 러시아도 이거 믿을 수 없는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냐? 그 다음은 한국인 겁니다. 프랑스도 좀 하긴 합니다만은 프랑스도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원가가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나마도 제일 공기가 짧고 또 제조 능력도 갖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데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게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TSMC나 삼성 파운드리가 바로 제조를 해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져오면 제조를 해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 SM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형 반응로, 소형 원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형 원전들, 우리가 보통 원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1기가, 1점 몇 기가 이런 건데
그 400메가 그것의 규모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반응로 그 리액터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로. 그 정도가 이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직 성공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40종 정도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건 한국입니다. 그건 창원에 이제 옛날에 두산중공업 이런 데들인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 파운드리, SMR 원자로 제작 공장을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설계도를 들고 오면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거를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장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로는 현장에서 다 만들잖아요. 현장에서 건설하고 현장에서 조립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택도 보면 목조 주택들, 조립식 주택들 보면 그 자재들을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조립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싸요. 공기도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SMR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개념이. 그것을 한국이 할 수 있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AI를 쓰기 시작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AI를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뭐 툭 하면 뭐 시킬 거 있으면 그냥 시키고 궁금한 거 있으면 걔한테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요.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 컴퓨터가 어디서 돌아가고 있느냐. 제가 챗GPT를 쓰고 또 그 제미나이라고 하는 걸 쓰고 또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걸 쓰고 다 미국의 서버들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그럼 미국이 전기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AI라든가 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자기 전용 원자로를 두겠다고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계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그러면 제작을 할 거냐? 그거는 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원자력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제약도 그렇고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이 제조해주는 이게 굉장한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제약 같으면은 제약에서 소위 CDMO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로슈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FDA를 그 통과해서 이제 실제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그걸 누가 만드느냐? 자기들이 만들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대신 만들어준 데가 중국이에요. 우시제약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미국 국민의 건강을 못 맡기겠다. 그 중국의 제약사들에게 미국 국민들의 DNA 정보가 넘어가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제 용납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큐어 액트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중국 조선소에다가 신규 선박을 발주하는 게 꺼려지듯이 제약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게 다 CDMO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제조해 주는 거죠. 약을. 여기들이 지금 일감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되기 때문에 생겨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방위산업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시장,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